잘 가. 미정아, 미안하다. 서울 강남 35층 펜트하우스에서 살아가는 완벽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6년 전 불의의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너희 아버지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어. 존경받던 아버지의 숨겨진 7년간의 거짓말,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배신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존경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이런 분인지 정말 몰랐어요.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숨겨진 진실과 복수의 끝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높은 빌딩들 사이로 우뚝 솟은 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 35층 펜트하우스에는 박종수가 홀로 살고 있습니다. 올해 65, 공무원으로 30년을 성실히 일하다 은퇴한 그는 여전히 위험 있는 가장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가족의 위기도 있었지만 화장품 사업을 하는 능력 있는 아내를 둔 덕에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큰 소파에 앉아 종수는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가족 사진들이 그의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이 시간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액자 속 아내 한미정의 모습이 유독 눈에 띕니다. 6년 전 세상을 떠난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성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40살의 성훈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입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새에서 성공한 전문직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그의 뒤로 딸 지연도 따라 들어옵니다. 37의 지연은 강남에서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며 나름의 사업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사 준비는 다 되셨나요? 지연이 부드럽게 물어봅니다. 오늘은 어머니 한미정의 6주기 제삿날입니다. 1년에 2번 명절과 제삿날에만 이 집에 모이는 가족들이지만 그들 사이의 정은 여전히 깊어 보입니다. 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섭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들로 다 차려놓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6년이 지났지만 여전한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주방에서는 이미 정성스럽게 준비된 제사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정이 생전에 즐겨 먹던 나물들, 그녀가 직접 만들어주던 전들,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던 과일들까지 하나하나가 추억을 담고 있는 음식들입니다. 제사상 앞에 모인 세 사람. 종수가 먼저 절을 올리고 성훈과 지연이 차례로 따라합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제사상을 비추는 가운데 한동안 조용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고인을 그리워하며 묵념하는 시간입니다. 종수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움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표정입니다. 어머니, 저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성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혼자 계시지만 의연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지연도 이어서 말합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가 계셨다면 아빠께서 이렇게 외로워하지 않으실 텐데. 제사를 마치고 함께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 성훈이 아버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합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느라 많이 외로우시죠?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뵈어 죄송해요. 지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듭니다. 맞아요. 아빠, 저도 유치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종수는 두 자식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괜찮다. 너희들도 바쁜 걸 아는데 뭘. 그래도 이렇게 어머니 제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와주니 고맙구나. 성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지연도 동조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아빠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저희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빠를 두었어요. 이런 자식들의 말에 종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 같지만 곧 다시 평온함을 되찾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해주니 아버지는 정말 행복하다. 아버지께서 어머니 없이도 이렇게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워요. 성훈이 말합니다. 저라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종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엽니다. 사실 아버지도 사람이다. 가끔은 정말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 진실함이 묻어납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데 혼자라는 게 쉽지 않구나. 지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 너희가 있지. 종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너희들도 각자 가정이 있고 일이 있고 아버지를 위해서만 살 수는 없는 일이잖냐. 성훈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저희에게 정말 큰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가족을 지켜주신 분이세요.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시간. 거실 창문으로 석양이 들어오며 방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세 사람의 모습이 따뜻해 보이지만 어딘가 무언가 숨겨진 것 같은 기운도 감돕니다. 성훈과 지연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종수는 현관까지 나와 두 자식을 배웅합니다. 조심히 들어가라. 그리고 너무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몸도 챙기고. 네, 아버지도 건강 잘 챙기세요. 성훈이 대답합니다. 다음 주에 또 안부 여쭈러 올게요. 지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종수. 그는 다시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습니다. 제사상의 촛불이 아직 타고 있고 어둑해진 방 안에는 고요함만이 흘러갑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미정아, 어디 있는 거니? 그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옵니다. 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녀에 대한 그리움은 크기만 합니다. 아니면 그건 그리움이 아닌 다른 감정일까요? 종수는 천천히 일어나 아내의 사진 앞으로 다가갑니다.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며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사진 속 미정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처럼. 그래, 이제 그만 용서해라. 그때 종수의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냅니다. 화면에 표시된 이름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비밀스러운 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 보내줘야겠구나. 종수가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심 같은 것이 묻어 있습니다. 과연 그가 말하는 보내주기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밤이 깊어가는 강남의 아파트. 35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종수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다른 계획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장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자식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제사가 끝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종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바닥에 떨어진 우편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광고지들 사이에 섞여 있는 하얀 봉투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지, 이런 게? 종수는 봉투를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니 법무법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종수는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예상치 못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종수는 황급히 서류를 감추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로 왔니? 종수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영양제 좀 드리려고 왔어요. 요즘 혈압약 잘 드시고 계시죠? 지연은 큰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우편물이 떨어져 있네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아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종수가 서둘러 막았지만 지연은 이미 우편물들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뭐예요? 지연의 손에 또 다른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종수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두 번째 봉투였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온 것 같은데. 그건 별거 아니야. 그냥 광고 같은 거겠지. 종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봉투를 뜯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놀라운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이혼 서류인데요? 종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여기 보세요. 이혼 소송. 내용 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한미정?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왜 이런 서류가? 종수는 황급히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지연이 한 발 물러서며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접수일자가 한 달 전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지연아. 그건. 종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 사이가 조금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 그때 어머니가 홧김에 그런 서류를 작성하셨던 거야. 홧김에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도착한 거예요? 게다가 접수일자가 한 달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수는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법무사무소에서 서류를 잘못 처리했나 보다. 옛날 서류가 이제야 배송된 거겠지. 그런 일도 있잖니? 하지만 지연은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빠, 여기 보세요. 이 서류는 최근에 작성된 게 맞아요. 양식도 최신 버전이고 도장도 선명해요. 6년 전 서류라면 이렇게 새 것 같을 리가 없어요. 그게. 종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타인에게 존경받으며 살아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떤 변명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아빠, 도대체 뭐예요? 이게 다 무슨 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차마 믿을 수 없는 가능성이었지만 이 서류를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종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혹시 엄마가 살아있기라도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내 어머니는 분명히 돌아가셨어. 너도 장례식에 참석했잖니? 화장장에서 직접 확인했고. 그럼 이 서류는 도대체? 지연이 서류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누가 이런 서류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종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른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아, 그게. 사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그런 뜻을 비췄었거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신 것 같아.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지연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이야기 없으셨잖아요. 말할 필요가 있었겠니?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종수의 변명은 점점 더 억지스러워졌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중요한 부분이 띄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보세요. 주소가 적혀 있어요. 서울시 관악구. 이게 어머니 주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한데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종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예전 주소일 거야. 옛날에 잠시 살았던 곳. 하지만 우리가 이 집에 산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어머니가 언제 관악구에 사셨다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들어갔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종수는 집요한 지연의 물음에 서둘러 정리를 하려는 모습입니다. 됐어. 내가 알아볼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마. 너 할 일도 바쁜 애가. 얼른 줄거주고 가봐라. 아니, 아빠 그래도. 바로 그때 종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종수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지금은 곤란해. 나중에 연락할게.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 누구 전화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보험회사야. 별거 아니야. 종수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빠, 저는 이 서류를 가져가서 오빠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오빠는 변호사니까 이 서류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돼. 종수가 다급하게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런 건 할 필요 없어. 그냥 잊어버려라.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잖니. 늘 다정하고 따뜻한 종수의 그런 모습을 보다니. 지연은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흥분한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지연은 알겠다고 하고 같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냉장고를 정리하는 내내 종수가 가방에 챙긴 서류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지연아, 고생스럽게 뭘 정리까지 해주려고 해. 고맙다. 아빠 운동하고 와서 우선 씻을게. 저녁 먹고 가라. 네, 아빠. 옷은 제가 문 앞에 챙겨드릴게요. 얼른 들어가서 씻어요. 지연은 아빠가 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가방에 있는 서류들을 꺼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우연히 본 그 서류 한 장으로 이 가족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지연이 아버지 집을 나선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오빠 성훈에게 연락을 취했고 오늘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성훈은 오후 고객 미팅을 마치고 카페 한 구석 자리에서 노트북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지연이 카페 안으로 들어서며 성훈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이틀간의 고민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밤잠을 설쳤는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초조해 보였습니다. 지연아. 앉아. 성훈이 노트북을 덮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전화로는 자세히 못 들었는데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고? 목소리가 많이 심각하던데.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그날 아버지 집에서 찍은 사진들을
오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 아버지 집에서 발견한 건데.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성훈이 휴대폰을 집어들고 확대해가며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인 그의 눈은 서류의 세부 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확인했습니다. 날짜, 도장, 서명, 양식의 버전까지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이거 진짜네. 최근에 작성된 서류가 맞아. 양식도 올해 개정된 최신 버전이고. 그렇지? 아버지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작성한 거라고 하시는데 양식도 최신이고 도장도 너무 선명해. 지연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빠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사이가 안 좋아서 썼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한 건 접수일자가 한 달 전이라는 거야. 성우는 사진을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주소도 이상해. 관악구 봉천동. 우리 어머니가 언제 여기 사셨다고? 그리고 이 법무사 도장도 확인해 봐야겠어. 내가 아는 법무사 사무실 도장이 아니야. 오빠, 혹시 정말로. 지연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가능성은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서류를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는데. 성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 장례식도 치렀고 화장까지 했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때 관안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어. 화재 현장이 너무 심해서. 바로 그때 성훈의 뒤편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성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깊은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성훈아. 그 목소리에 성훈은 얼어붙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명히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본 성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누구세요? 성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는 분명히 성훈의 엄마였거든요. 선글라스를 낀 여성은 조심스럽게 성훈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연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카페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성훈아, 지연아 나야. 엄마야. 여성이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성훈과 지연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분명히 그 여자의 목소리, 분위기는 한미정을 많이 닮아 있었지만 얼굴은 전혀 미정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얼굴보다 왼팔과 손에 깊은 화상 상처들이 더 눈길이 갔습니다. 어머니? 아니, 누구? 성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도 치렀고 저희가 직접 우리 엄마라고 지연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외모가 너무 많이 달라지셨는데 정말 저희 엄마가 맞나요? 한미정이라고. 미정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변했지? 이유가 있어.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단다. 너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성훈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저희 어머니가 맞다면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희 엄마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온다는 게 말이 좀. 미정은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성훈아,
너 어릴 때 오른쪽 어깨 뒤쪽에 있는 점 기억하니? 별 모양으로 세 개가 모여 있는. 너 스스로도 거울로 보기 어려운 곳에 있어서 가족들만 아는 거. 성훈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가족들만 알 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어릴 때 목욕을 시켜주시며 어머니가 그 점들을 보고 우리 성훈이는 별자리를 갖고 태어났네라고 하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연아. 미정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5살 때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떨어져서 왼쪽 무릎에 크게 상처가 났었지? 그때 엄마가 너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갔던 거 기억나니? 너는 울면서 엄마, 나 죽는 거야? 라고 물었고 엄마가 우리 공주는 절대 죽지 않아 라고 대답했던 거.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기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엄마야. 정말로. 그래, 내 딸. 정말 엄마야. 미정의 목소리도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하지만 어떻게? 성훈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장례식은 뭐였나요? 저희가 직접 확인했는데. 화장장에서도. 미정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복잡한 사연이 있어. 너희 아버지가 모든 걸 조작했어. 어머니, 손은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지연이 어머니의 화상 흔적을 보며 물었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도 그날의 흔적이야. 정말 죽을 뻔했어. 지금도 악몽을 꿔. 그날이요? 성훈이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미정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너무 충격적일 거야. 성훈과 지연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카페 안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자꾸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채근하는 남매의 성화를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하는 말은 다 사실이야. 아무리 충격적이어도 진실은 진실이니까. 더 빨리 나타나고 싶었는데. 치료가 길어져서 말이야. 성훈과 지연은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주변 카페의 소음도 들리지 않을 만큼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어. 그것도 아이까지 있고.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야. 그 여자 이름은 채영이, 나이는 나보다 10살 어린 39세였어. 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불륜을요? 그것도 7년이나? 처음에는 나도 믿을 수 없었어. 너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지. 신용카드 내역에서 모르는 식당들, 모르는 전화번호들, 그리고 주말마다 사라지는 시간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는데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어.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라도 알았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말할 수 있었겠니?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아버지의 진실을 어떻게 말해? 그리고 나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의심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고 계속 자기 체면을 걸었어.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을 어떻게 쉽게 의심하겠어. 성훈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신 거군요. 그래. 6년 전 그날이었어. 미정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너희 아버지를 몰래 따라갔더니 한남동 오피스텔이었어. 너희 아버지가 차에서 내리는데 채영이 그 여자가 나와 있더라고.
그 여자 품에는 아이가 있었어. 지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정말로 애까지 있었어요? 그래. 너희 아버지가 어찌나 반갑게 그 아이를 품에 안아들던지. 미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3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 성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바로 따졌나요? 당연히 따졌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모든 걸 털어놓으라고 했어. 증거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말이야. 미정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끝까지 부인하더라고. 오히려 내가 의심병에 걸렸다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 사진도 조작된 거라고 우기면서. 그런 뻔뻔한. 지연이 분노에 떨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 사진도 더 찍고 영상도 녹화하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도 알아냈지. 미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더라고.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싱글맘이었어. 성훈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학원이요? 혹시 어떤 학원인가요? 영어 학원이었어. 글로벌 키즈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 꽤 규모가 큰 학원이었어.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글로벌 키즈요? 그게 제 유치원 근처에 있는 학원인데. 지연아, 혹시 그 학원 알아? 성훈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 중에 채영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이 이름은 박도현이고 올해 6살이에요. 미정과 성훈이 동시에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놀라운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박도현? 미정이 확인했습니다. 맞아, 그 아이야.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지. 그럼 채영이가 지연이 학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다는 거야? 지연이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정성스럽게 가르쳤던 아이가, 항상 칭찬해주고 예뻐했던 그 아이가 아버지의 숨겨진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아버지의 숨겨진 아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셈이네. 여전히 뻔뻔한 여자구나. 그 여자는 채영이도 분명 내가 박종수의 딸인 걸 알고 있을 거야. 미정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마 너희 아버지가 추천했을 거야. 자기 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니까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성훈이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이런 치밀한 계획까지 세우면서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저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야. 미정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모든 증거를 모아서 이혼하겠다고 재산 분할 소송을 하겠다고 했을 때 너희 아버지가 한 일을 들으면 더 놀랄 거야. 뭘 하셨는데요? 지연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미정이 자신의 손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날 없애려고 했어.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우려고 했지. 성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설마 그날도 기억나. 너희 아버지가 갑자기 창고에 가서 정리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 같이 가자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고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버렸어. 지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어.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두드렸지. 그런데 갑자기 연기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 문이 너무 뜨거웠지만 살려면 열어야 했어. 미정의 눈에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난 뜨거워서 살려달라 애원하고 있는데
밖에서 그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 그제야 깨달았어. 너희 아버지가 창고에 불을 지른 거야. 날 태워 죽이려고. 성훈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그럼 정말로. 그렇게 죽기는 너무 억울했는지 다행히 창고 뒤편에 작은 창문이 있었어. 불길이 더 번지기 전에 유리를 깨고 빠져나왔어. 그래서 살았어. 얼굴에 큰 화상은 면했지만 내 손은. 미정이 화상 자국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죽는 줄 알았어.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일단 숨어야 했어. 너희 아버지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미정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분으로 살기 시작했지.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모든 걸 새로 시작했어. 봉천동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지금까지 숨어 살고 있었던 거야. 성훈이 분노에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장례식은 완전히 조작된 거였나요? 아마 다른 시신을 이용했을 거야. 신원불명의 화재 희생자나 무연고자의 시신을. 미정이 추측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일했으니까 그런 일도 조작할 수 있었겠지. 관련 서류들을 조작하는 것도 가능했을 거고. 담담하게 말하는 미정의 눈빛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미정의 모습에 성훈과 지연은 엄마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성훈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존경해왔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7년간 이중생활을 해왔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냉정함을 되찾은 그는 동생 지연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사무실로 와. 어머니도 모시고. 성훈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 오후 3시 성훈의 법무법인 사무실. 넓은 회의실에 3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성훈은 노트북을 열고 각종 서류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소송 관련 서류들과 재산 분할 관련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할 겁니다. 성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들을 모두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미정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훈아, 정말 괜찮을까? 너희 아버지는 워낙 치밀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상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숨어 사실 필요 없어요.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아들이 꽤 유능하거든요. 저희가 지켜드릴 거예요. 6년 동안 혼자 얼마나 아프셨어요. 일단 제가 오피스텔 마련해뒀어요. 집부터 옮기세요. 어머니 주소가 노출돼서. 혹시 모르니까요. 성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을 확보하고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거예요. 그리고 살인 미수로도 고발할 수 있을 겁니다. 살인 미수? 미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창고에 가두고 불을 지른 행위는 명백한 살인 미수에 해당해요. 성훈이 법적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불륜과 살인 미수라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 어머니께 훨씬 많은 재산이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사망으로 받아간 보험금도 토해내야 할 거고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충분할까? 너희 아버지가 모든 걸 조작할 수도 있잖니. 이미 내 죽음까지 조작했는데.
어머니께서 수집하신 증거들이 있잖아요. 사진, 녹음 파일들 말이에요. 성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조사할 것들도 많아요. 아버지의 신용카드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채영이라는 여자의 신상 정보까지. 보험금 관련해서도 조금 수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좀 더 알아볼게요. 지연이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 채영이 말이에요. 제가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볼게요. 그 여자가 제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으니까 대화할 기회가 있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아버지에게 들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녹음기도 준비해서 대화를 녹음해도. 그리고 위자료도 최대한 많이 받아내겠습니다. 성훈이 덧붙였습니다. 불륜의 살인 미수까지 더해지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거예요. 아버지가 그동안 숨겨놓은 재산들까지 찾아내면 더욱 좋고요. 내 연녀와 함께 은닉해놨을 가능성이 상당하죠. 다음 날 오후 지연은 자신의 영어 유치원에서 채영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연이를 데리러 오는 채영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심호흡을 하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호기심이 동시에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연 어머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상담이 있어서요. 아,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채영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도연이가 무슨 문제라도.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예요. 사무실로 오시죠. 지연이 채영이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지연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박종수 아시죠? 채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구요? 혹시 학부모 중에? 제 아버지예요. 그리고 도연이의 친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그만 모르는 척하세요. 채영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7년간의 불륜, 아이, 그리고 제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일까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채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일은 저는 정말 몰라요. 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제 어머니가 살아계셔요. 지연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화재에서 살아나셨고 지금까지 숨어 지내셨어요. 어제 직접 만났거든요. 말도 안 돼요. 채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종수 오빠가 분명히 말했어요. 부인이 화재로 돌아가셨다고. 장례식도 치렀다고. 오빠라고 부르시네요. 지연이 비웃었습니다. 참 단란한 가정이네요. 7년 동안 남의 남편을 빼앗고 사시면서 채영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인정해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종수 오빠는 이미 부인과 별거 상태였다고 했어요. 감정도 식었고 이혼만 시간 문제라고. 별거가 아니라 살인 미수였어요. 지연이 분노에 떨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창고에 가두고 불을 질렀다고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할 일인가요? 채영이가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인가요? 설마 종수 오빠가. 전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이 모든 걸 방관한 당신에게도 분명 책임을 지게 할 겁니다. 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법정에서 뵐까요? 내일부터는 볼 일 없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랑 제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불륜의 당사자로서 지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안 이상 도연이는 더 이상 저희 유치원에 다닐 수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제발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채영이가 애원했습니다. 저만 벌 받으면 되잖아요. 아이까지 왜?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지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까지인 걸로 할게요. 내일부터는 오지 마시고요. 채영이는 자존심이 잔뜩 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내가 여기 아니면 내 아들 보낼 유치원이 없을 것 같아? 왜 이래, 나 글로벌 키즈 대표야. 너 따위가 날 이렇게 대한다 이거지? 내가 너 이 바닥에서 다신 발 못 붙이게 해줄게. 채영이는 도끼 어린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지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린 도연이의 해맑은 웃음이 떠올랐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채영이는 종수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종수 오빠, 큰일 났어요. 지연이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뭐라고?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인이 살아있다는 것도 알고 저희 일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도연이도 오늘 유치원에서 잘렸다니까. 이제 나오지 말래. 우리 도연이 어디로 보내? 채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종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종수에게 불쌍한 척을 했던 채영이는 지연에게 복수를 결심하고 도연이가 지연의 유치원에서 학대를 당했다며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인 성훈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면서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이 좁은 교육시장에서 채영이의 학원이 노출되었고 채영이 학원의 수강생들은 급격히 줄어들어갔죠. 채영이와의 전화를 끊은 종수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35층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에서 혼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7년간 완벽하게 유지해온 이중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지만 해결책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성훈으로부터 차갑고 공식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내일 저희 사무실 한번 오세요. 성훈아, 무슨 일이냐? 종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오시면 아세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직접 오세요. 오후 2시까지요. 성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아들의 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늦지 마시고요. 평소 살갑고 다정한 아들이었는데 아들의 차가운 말투에 어쩐지 성훈은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종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하루 만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 성훈의 법무법인. 회의실에는 성훈과 지연, 그리고 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종수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불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수 씨. 종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바뀌어서 못 알아본 것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를 아세요? 네. 저는 최미정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종수는 사색이 되어 얼어붙었어요. 악수를 하자며 내민 화상 자국 진한 미정의 손을 보고 두려움이 몰려왔거든요. 미정아.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너는 분명히 내가 직접 화장장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죠?
미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하지만 운 좋게 살아났어요. 종수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성훈아, 지연아, 이게 다 뭔 소리냐? 아버지,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성훈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채영이와의 불륜, 아버지가 밖에서 낳았다는 자식, 그리고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일까지. 종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해다. 내가 언제, 누가 그런 헛소리를. 오해요? 지연이 분노에 떨며 일어섰습니다. 채영이가 모든 걸 실토했어요. 7년간의 불륜, 도연이가 아버지 자식이라는 것까지. 그리고 어머니께서 직접 증언하셨고요. 이미 채영이가 말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아빠. 종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연아, 그건 상황이 복잡했어. 복잡하다고요? 미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아놓고서 복잡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이혼 소송 서류예요. 성훈이 서류를 종수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제출할 겁니다. 불륜과 살인 미수를 근거로 해서요. 살인 미수라니. 종수가 펄쩍 뛰었습니다.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어. 그건 사고였어. 미정이 자신의 화상 입은 손을 들어보였습니다. 그럼 이 상처는 뭐예요? 당신이 나를 창고에 가두고 불을 질렀잖아요. 사고라면 왜 문을 잠갔어요? 종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미정이 그 화재에서 살아나왔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아, 그때는 정말 순간적으로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거죠? 성훈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소송도 함께 진행할 거예요. 성훈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불륜과 살인 미수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어머니께서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재산이라니.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종수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으로 다른 여자와 아이를 키우셨잖아요. 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셔야죠. 엄밀히 말하면 아빠가 이룬 재산도 아니죠. 바로 그때 종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채영이었습니다. 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종수 오빠,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채영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이도 유치원에서 쫓겨났고 제 상황이 다 들통나서 주변 사람들 시선도 너무 차가워요. 이웃들까지 수군거리고. 영희야, 진정해. 내가 뭔가 해결책을 찾아볼게. 종수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해결책이요? 채영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빠는 이제 재산도 다 잃게 될 거라면서요? 그럼 저와 아이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도연이는 무슨 잘못이에요? 성훈과 지연, 미정은 이 대화를 들으며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오빠가 약속했잖아요. 부인과 이혼하고 저랑 정식으로 결혼한다고. 채영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부인이 살아있다니. 저를 완전히 속인 거잖아요. 종수는 가족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전화하기 어려워.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채영이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습니다. 오빠, 이제 와서 저를 버리려는 거예요? 7년 동안 저와 아이를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장난감인가요? 종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지연이 비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속이고 저 여자한테는 결국 버림을 받았네요. 아버지 인생이 모두 거짓말이었네요. 성훈이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선택하세요. 합의 이혼을 할 건지 아니면 법정에서 모든 걸 공개하고 싸울 건지. 합의 이혼? 종수가 물었습니다. 재산의 70%를 어머니께 넘기고 위자료 15억을 지급하는 조건으로요. 성훈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살인 미수 고발은 하지 않겠습니다. 종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내게 남는 게 뭐가 있겠냐? 집도 없어지고. 그것도 너무 많죠. 미정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감옥에 가야 마땅해요. 바로 그때 채영이가 직접 법무법인으로 찾아왔습니다. 접수대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종수 씨 어디 있어요? 나 채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당장 나와서 이야기해요. 지연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정리하겠어요. 복도에서 채영이와 마주친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뭐 더 하실 게 있으세요? 이번엔 또 무슨 수작을 부릴 건가요? 지연 씨, 제발 도와주세요. 채영이가 애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종수 오빠가 모든 걸 거짓말했어요. 부인이 돌아가셨다고, 이혼 준비 중이라고. 피해자라고요?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7년 동안 남의 남편과 살면서 피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 다 알고 있었잖아. 거짓말 하지 마. 안 통해. 아니, 나는 이제 학원도 못하고 다 털렸으니까 도연이 아빠로서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오빠가 이제 더 이상 나한테 해줄 건 없을 것 같으니 한남동 오피스텔은 제가 처분할게요. 그리고 오빠 아들 도연이 키워야 되니까 매달 양육비 보내주세요. 종수가 무릎을 꿇고 영희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영희야. 우리 평생을 약속했잖아. 좀만 기다려줄 수 없니? 오빠 감옥 가고 개털되면은 저는 혼자 도연이 어떻게 키우라고요? 성우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미운 아버지지만 파렴치한 채영이한테 당하는 꼴은 이제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채영이 씨, 박도연의 양육비에 대한 권리는 없으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참 끝까지 뻔뻔하시군요. 당신 아들 박도현. 우리 아버지 아들 아니잖아. 내 아들이지. 전 남편이랑 사고 쳐놓고 우리 아버지한테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어? 양육비 필요하면 이혼한 내 전 남편한테 달라고 하세요. 뭐야 오빠. 도연이가 우리 아빠 아들이 아니었어? 지연은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비밀까지 폭로되자 채영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법무법인을 떠났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 미정은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종수가 어쩐지 측은하게 느껴졌거든요. 법무법인에서의 대면 이후 한 달이 흘렸습니다. 종수는 합의 이혼을 거부하고 법정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반격을 시도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더 큰 파멸로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미정에게 애원해봤지만 단호한 미정의 태도에 종수가 소송을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정법원. 오늘은 이혼 소송의 최종 변론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쪽에는 미정과 성훈, 지연이 앉아 있었고 다른 쪽에는 종수와 그가 고용한 변호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는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의 주장은 모두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합니다. 종수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살인 미수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창고 화재는 전기 누전으로 인한 우발적 사고였습니다. 종수는 자신의 변호사가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보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미정 측 입장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했고 나름대로 반박 논리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훈이 준비한 증거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이것은 피고가 원고를 창고에 가두고 방화한 결정적 증거입니다. 성훈이 USB를 제출했습니다. 창고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법정 안에 비디오가 재생되었습니다. 종수가 미정을 창고로 유인하는 모습, 문을 잠그는 모습, 그리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잘가, 미정아, 미안하다라는 그의 독백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고 종수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자신이 그때 증거를 남겨놓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난 창고는 미정의 화장품 회사 창고였고 미정의 배려로 숙식을 해결하던 경비의 도움으로 USB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훈이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가 7년간 최영애 씨와 주고받은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입니다. 성훈이 주요 문자 내용들을 읽어나갔습니다. 미정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정식으로 결혼할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혼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려.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어.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야. 재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이 문자들의 날짜를 보니 화재 발생 전 한 달간 지속적으로 보내졌군요. 네, 맞습니다. 성훈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입니다. 화재 발생 이틀 전 철물점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구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종수의 변호사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것만으로는 살인 의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창고 정리를 위한 구매였을 수도. 단순한 정황 증거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증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훈이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가 화재 발생 전날 인터넷으로 검색한 기록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검색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완전 범죄 방법, 화재 사고로 위장하는 법, 보험금 받는 방법 같은 검색어들이 줄줄이 보였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고 종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가 최영희 씨 명의로 개설한 비밀 계좌 내역입니다. 성훈이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7년간 총 12억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가정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증거입니다. 최미정의 죽음으로 사망보험금 수령 사실도 확인했고요. 재판장이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물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이 모든 증거에 대한 반박이 있습니까? 종수의 변호사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고 결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합의를 시도해 보시죠. 이기기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종수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결백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고는 최후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증거들이 그의 치밀한 계획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정이 마지막으로 일어나 진술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30년간 그 사람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잠시 정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10분 후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가하며 이혼 사유는 피고의 불륜과 살인 미수로 인정합니다. 종수의 얼굴이 완전히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피고의 중대한 과실을 고려하여 원고 85%, 피고 15%로 결정합니다. 재판장이 계속해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법정 안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위자료 8억 원은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초 청구한 15억에 비하면 낮은 금액이지만 재산의 85%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살인 미수 및 방화 혐의는 형사재판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명령합니다. 종수는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재산의 85%와 위자료 8억까지 합치면 그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성훈이 종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다시는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연도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는 남남입니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종수를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법정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해방감만이 있었습니다. 종수는 혼자 법정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5층 펜트하우스도 평생 쌓아온 재산도 존경받던 명예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몰락의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판결이 난 지 6개월이 흘렸습니다. 종수는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떠나 관악구의 낡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지급으로 그에게 남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공무원 출신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습니다. 어둑한 원룸 안에서 종수는 소주병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벽지가 찢어진 벽면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작은 창문으로는 겨우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만이 들어왔습니다. 한때 35층에서 내려다보던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이 작은 공간이 이제 그의 전부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내가 미쳤었지. 왜 그런 짓을? 종수가 중얼거리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휴대폰에는 채영이로부터 온 마지막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혹시 재산 분할하고 남은 돈 있어요? 도연이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요. 도연이가 오빠애는 아니지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마저도 일주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며칠째 먹지 않은 라면이 굳어 있었고 빈 소주병들이 여러 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재산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동료들도 그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원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수는 귀찮다는 듯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집주인 아주머니가 인상을 찌푸리며 서 있었습니다. 박 씨, 월세가 2달째 밀렸어요. 언제 주실 거예요? 집주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술 냄새 너무 심하게 나는데 또 술 마셨어요? 술 마시고 고함 지르지 마세요. 이웃에서 자꾸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종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일자리도 찾고 있고 다시 일어날 거라고. 사람 우습게 보지 마쇼. 그런 말씀 지난달에도 하셨잖아요. 다음 주까지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해요. 집주인이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술 그만 드세요. 집도 좀 치우면서 사시고. 에휴. 종수는 문을 닫고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집마저 잃게 될 위기였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구직 활동을 해봤지만 나이도 많고 전과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강남의 새로운 아파트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새로 이사한 아파트 거실에서 성훈, 지연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서 세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흘러넘쳤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마련한 새 집은 비록 펜트하우스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새 집은 어떠세요?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좋구나. 6년 만에 이렇게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줄 몰랐어. 그때 정말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살던 집만큼은 아니지만 너무 좋구나. 미정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동안 숨어 살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밤에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랬어. 성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머니께 해를 끼칠 수 없어요. 법정에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고요.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던 나물들까지.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6년 동안 이런 평범한 행복을 꿈꿔왔던 미정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즘 다니시는 화상치료센터는 어떠세요? 성훈이 어머니의 손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거기 센터장님이 정말 친절하시거든. 미정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치료받을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연이 눈치 빠르게 물었습니다. 혹시 센터장님이 남자분이세요? 응, 이정호 센터장님인데 얼마나 실력이 좋으신지. 미정이 볼이 약간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나보다 3살 어린데 부인을 3년 전에 암으로 잃었다지 뭐야. 그래서 혼자 지내고 계신데 안쓰럽더라고. 정말 따뜻하고 성실한 분이야. 성훈과 지연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성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새로운 사랑을 만나실 자격이 충분해요. 맞아요. 엄마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실 때가 됐어요. 지연이 동조했습니다. 그분이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껴주신다면 저희는 언제든 환영이에요. 어머, 그런 거 아니야. 무슨 그냥 좋은 센터장님이란 소리야. 얘들도 참. 얼굴이 달아올라 손사래를 치면서
부끄러워하는 미정의 모습에 남매는 흐뭇하게 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정호 센터장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미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정 씨,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저녁에 식사 한번 하실까요? 전화 너머로 따뜻하고 정중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용하고 좋은 곳이 있어서요. 내일 저녁이요? 미정이 성훈과 지연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지연이 손짓으로 괜찮다고 신호를 보냈고 성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미정이 설레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조용한 한식당 어떠세요? 제가 예약해 둘게요. 7시쯤 어떠실까요? 전화를 끄는 미정의 얼굴에는 수줍음과 설렘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6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엄마, 정말 좋으시겠어요. 지연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너무 주책인 거 아니야? 나이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천만에요. 어머니께서 행복하실 자격이 충분해요. 성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이가 뭐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나는 목소리만 들어도 벌써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 지연이 들뜬 목소리로 밝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미정은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이정호 센터장과의 만남을 위해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입은 예쁜 원피스가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한식당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정호는 60대 초반의 신사적인 남성으로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정 씨,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정호가 진심 어린 칭찬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그런지 어색하네요. 미정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픈 과거를 조심스럽게 나누며 점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이정호는 미정의 상처를 이해해 주었고 미정은 그의 따뜻함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정이 이정호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산들거리는 바람이 손등을 기분 좋게 스쳤습니다. 이정호는 슬며시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도 정호의 손길이 싫지 않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행복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